네,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오디세이입니다. 이번 6월 12일 금요일에 드디어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IPO 가격은 주당 135불로 첫날 종가가 무려 160불로 거의 한 20%나 상승을 하게 되었어요. 스페이스X의 이제 IPO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보냈던 이제 월가의 분석들과는 사실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로 모닝스타 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는 스페이스X의 적정가는 이제 63불이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럼과 동시에 스페이스X가 제출한 S1 파일링에서 회사의 가치가 거의 2조 달러의 회사 가치를 가진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모닝스타의 분석은 약 한 1,200만 불 정도,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로 그렇게 된다라고 반박을 했었죠. 그리고 테슬라 주가도 곤두박질 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나 테슬라 주가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6% 정도, 6%면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간 거긴 한데 또 테슬라 주가를 자주 보시는 들 입장으로 보자라면 하루에 6%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6%. 근데 월가에서는 스페이스X가 IPO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주주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리테일 투자자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죠.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자체가 이제 스페이스X로 많이 몰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6% 정도면 그렇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 이제 월가에서는 리테일 투자자들의 기반이 이제 분할될 것이고 동시에 이거는 절대 테슬라한테 긍정적일 수 없는 IPO다라고 경고를 많이 했었죠. 근데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스페이스X IPO는 거의 4배 이상의 이제 오버서브스크라이브가 되면서 로빈후드 서버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폭주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 우주 섹터 전체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서 로켓랩이라든지 아니면 이코스타 이런 다른 기업들의 주가들이 또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AMD 같은 경우도 AI 위성 수혜주로 분석이 되면서 또 주식이 많이 오르게 되었죠. S&P5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트 트랙을 거부를 했죠.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 추세로 안정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S&P 500에 합류를 하게 될 것 같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주가는 옛날에 이제 테슬라가 S&P 500에 합류하게 됐었을 때랑 아마 비슷한 흐름일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주가가 훨씬 많이 오르게 되죠. 거의 한 2배 정도 오르게 됐으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역사적으로 IPO 이후 어떻게 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선례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그러니까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수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은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IPO 후 한 3년 이내로 마이너스 한 30% 정도 이렇게 언더퍼포밍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수익과 관련 없이도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IPO 때 받은 가격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되는 게 사실 또 그런 IPO의 그런 참담한 현실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스페이스X는 이제 첫날 무려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를 인류 역사상 최초의 트릴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조만 장자죠. 조만 달러 장자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의 자산 규모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조 원을 가지게 된 그런 사나이가 된 것입니다. 1,000조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은 대한민국 1년치 예산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을 가진 남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스페이스 X에 대한 방향이라는 것은 역사 최대 규모의 그런 IPO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기업 상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다음 단계에 대한
그런 기대, 희망에 대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꼭 스페이스 X가 아니더라도 인류가 이제 우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 왜 우주 산업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지 한번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해볼게요. 이 스페이스 X 내용을 제가 이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때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딱 만들어서 해본 적은 없었죠. 늘 제가 만들고 싶었던 영상의 상위권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 못 만든 영상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로 근데 요번에 이제 IPO 하면서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스페이스X 이거를 하기 전에 저희 채널에 이제 로컬 LLM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한번 스페이스X를 로컬 LLM한테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트레이딩 에이전트라는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깃허브에 올라와 있어요. 트레이딩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서는 무료 별을 여기 보면은 86,000개 스타를 받은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월가라든지 그런 금융회사 하는 것처럼 이 LLM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주가를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클라우드나 챗GPT 아니면 그록 뭐 이런 LLM 프로바이더한테 이런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LLM을 연결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저처럼 맥북을 사용해서 로컬 LLM을 돌리시는 분도 이 트레이딩 에이전트를 연결해 가지고서는 분석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진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Git 리파지토리에서 이 트레이딩 에이전트를 이제 우리가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Git 리파지토리를 클론한다라고 하죠. Git 같은 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이거 일종의 다운로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Git 주소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일단 제가 한번 카피를 할게요. 그리고 터미널을 여신 다음에 git 클론 하시고 아까 복사했었던 주소를 이렇게 딱 붙여서 하면은 이 git 리파지토리에 있는 내용을 클론을 해가지고서는 제 로컬 드라이브에다가 또 다른 저장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리파지토리가 있게 되게 되고 제 이제 로컬이 있게 되는 것이죠. 트레이딩 에이전트 여기 리포가 업데이트가 되면 여기서 이제 git pull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적용을 해가지고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클로닝을 완료했어요. 그러면 다운받은 폴더로 들어가 볼게요. 에이전트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일단 여기 폴더에다가 파이썬 그 가상 공간을 만들 거예요. 가상 공간을 만드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한 게 이 트레이딩 에이전트를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을 정해진 공간 안에서 맞추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렇게 가상 공간을 한번 만들어 주고요. 가상 공간을 이렇게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리드미 쫙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쫙 나와 있어요. 요거 읽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영어로 너무 복잡해서. 그러면 이거 싹 그대로 주소를 LLM에 붙여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LLM이 알아서 다 해줄 겁니다. 이렇게 저처럼 LMS 에이전트 사용하시는 분은 LMS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면은 순서대로 잘 알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쫙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쫙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필요한 API들이 있어요. 저희는 구글이라든지 엔트로픽, XAI, 딥시크 저희는 아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제 로컬 LLM을 사용할 거니까 사실 이런 키들은 다 필요 없는데 여기서 몇 가지 아셔야 하는 게 이 여기 알파 벤티지 API 키라든지 그리고 요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새로 추가된 게 있는데 페더럴 리저브 뱅크의 이제 API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많은 데이터 정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 API를 연결을 해주면은 단순히 주식만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BTC라든지 아니면 금값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분석이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알파 벤티지도 꼭 연결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 프레드 뱅크 API 있거든요. 이거 두 가지 연결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알파벤티지 API 어떻게 설치하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알파벤티지에 오시면은 여기 스탁 마켓에 대한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API로 제공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를 공짜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인베스터다 아니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트레이딩 에이전트 프로젝트를 깃허브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게요. 그 오가니제이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드라이브 텍 오디세이라고 했고 제 이메일을 넣어가지고 제가 프리 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API 키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Fred 가면은 여기 Federal Reserve Bank 여기 API를 또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여기 Request Your API Key 해서 이제 가시면은 이 API 키를 받으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제 API 키가 보이니까 이렇게 누르셔 가지고서는 어떠한 연유로 이제 API 키를 신청하게 되는지 이렇게 한 다음에 리퀘스트 하시면은 바로 API 키가 나옵니다. 그럼 그것도 이제 잘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하셔야 할 것은 어 environment 파일에다가 이 키들을 입력을 해 놔야 해요. 처음에 이제 깃을 다운받으셨으면은 이 env 파일이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env 파일을 먼저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example 파일이 있는데 이 example 파일을 env 파일로 먼저 고쳐 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터미널에서 할게요. 여기서 이제 env 한 다음에 env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제 파일이 env 파일이 여기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env 파일에다 내용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보면은 이제 LLM 프로바이더 해가지고선 여기 선택해서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로컬 LLM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실 사용하실 그런 키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나오죠. Fred API 키. 이 API 키에다가 지금 다운받으신 키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오픈AI 컴패러블 엔드포인트 VLLM, LM 스튜디오 아니면 라마 CCP.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OMLX인데 OMLX도 사실 여기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사실 써도 돼요. 이제 로컬이라고 쓰면 아마 될 것 같은데 올라마 베이스 URL에다가 지금 로컬 서버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로컬 서버를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제 서버를 돌렸습니다. OMLX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맥북이랑 가장 지금 그 메탈 아키텍처랑 제가 봤을 때는 조합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호스트 여기 나와 있죠. 오픈A 엔드포인트. 그럼 이 주소를 카피를 하신 다음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알파벤티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파벤티지 키를 넣는 게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따로 입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올라마 베이스 URL도 다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 컨트롤 O 해서 이제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X 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env 파일도 다 작성을 했고 그러면 한번 트레이딩 에이전트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CLI로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어떤 걸 입력을 하겠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지금 스페이스X 티커가 뭐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입력하고 언제 일자로 오늘이죠. 그리고 언어도 선택할 수 있어요. 언어 뭘로 할까요? 한국어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석을 원하냐? 뭐 마켓 어널리시스, 센티멘탈 어널리시스, 뭐 뉴스 어널리시스, 뭐 펀더멘탈. 우리는 전부 다죠. 그러면 A 누르시면 돼요. 그럼 전부 다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샬로우 이렇게 좁게 빠르게 그리고 미디움, 딥으로 가보겠습니다. 딥 한번 딥을 해봐. 그리고 모델 뭐 사용할 거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올라마죠. 근데 지금 잠깐만요. 제가 모델을 로드를 안 해놓은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델을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QN 3.6에 35 빌리언 파라미터에다가 이제 MOE, 액티브로 이제 사용하고 있고, 옵티큐라고 해가지고서는 약간 좀 더 양자화를 최적화를 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용량은 더 크긴 하고 메모리도 좀 더 잡아먹긴 하는데, 그래도 속도도 더 빠르고, 제가 봤을 때는 품질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옵티큐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4비트에다가 4비트 양자화로 돼 있고, 그리고 MLX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 이제 올라갔고요. 모델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모델을 쓸 거니까 이 모델 이름을 일단 카피를 해 놓을게요. 자, 무슨 모델을 쓸 건가요? 그럼 커스텀 모델. 여기 이제 QN 쓴다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딥띵 모델. 이것도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지금 스페이스X에 대한 여기 보면 이제 이 에이전트를 여러 가지로 나눈 게 이제 보여요. 그럼
팀이 크게 보면 4가지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트레이딩 에이전트를 보시면 굉장히 멋있죠. 이제 분석팀이 있고 분석팀에는 이제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마켓 분석하시는 분이 계시고 센티멘탈 분석하시는 분, 그리고 뉴스 분석하시는 분, 펀더멘탈 분석하시는 분,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일단 마켓 분석하시는 분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쫙 하고 있으면은 지금 여기 커맨드 코드에 뭐 하고 있는지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쟤도 이제 가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뜨겁게 지금 벌써 팬 도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벌써 지금 마켓 분석하신 분이 바로 응답을 올리셨네요. 오늘 이제 분석을 했더니 지금 종가가 160불이고 이제 일일 범위가 어떻게 됐고 쫙 나옵니다. 극단적인 단일 거래 변동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극단적이죠. 보면은 지금 제 컴퓨터 팬이 또 기동차에 돌아가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서버 보면은 토큰 제너레이션 한 80일, 지금 4비트 돼 있는 이제 양자화된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한 80일 토큰 퍼 섹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거나 또 지금 같은 경우 컨텍스트가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꽉 차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토큰이 확 줄어들어요. 토큰 퍼 제너레이션 속도가. 그래서 보통 80 지금 벌써 떨어졌죠. 60으로. 그리고 한 40 또 이렇게 떨어지고 온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컨텍스트를 지금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와리가리합니다. 언제 좀 시간이 되면은 이 OMLX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맥북 기준으로. 그래서 64GB 기준으로 어떻게 세팅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요번에 이 웹으로 된 UI가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좀 세팅하기가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지금 벌써 44 토큰 퍼 섹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트레이딩 에이전트 봇 뭐 하고 있는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에이전트들이 마켓 아날리시스도 끝나고 센티멘탈 분석팀은 이제 할 일을 다 끝나고 리서치 팀으로 넘어갔습니다. 보면은 불 리서치 하는 리서처가 있고 이제 베어 리서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서치 매니저가 있고 지금 셋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황소죠. 이제 상승, 강세장의 좋은 점을 보시는 분인 거고 이제 베어 곰이죠. 처음 안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 분석팀에서 온 자료가 이제 리서치 팀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희망차신 분이 이제 얘기를 안녕하세요. 이제 베어 애널리스트님 이번 논의 수익성 악화, 영업 적자 둘이서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 계속 이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과연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둘이서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불이랑 이제 베어 둘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고 있고 이게 한번 돌리면은 이 마켓이랑 센티멘탈 뉴스, 펀더멘탈 아날리시스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딥으로 해도 이 부분만 하게 되면은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한 5분 안에 끝나고 그리고 이제 M5 Max 같은 경우에는 한 5분 안에 끝나요. 요쪽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러레이션 룹을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을 했냐에 따라서 이제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이게 똑같은 이러레이션을 많이 반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게 또 약간 로컬 LLM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이제 계속 비슷한 내용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모델을 다른 걸로 바꿔본다라든지 만약에 그런 프론티어 랩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고 있다. 클라우드나 아니면 챗GPT 모델을 월 정액으로 이제 사용하시고 계신다고 하면 아마 그거 연결해서 쓰면은 굉장히 훨씬 더 사실 로컬 LLM으로 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이거 한번 로컬 LLM 대 QN 3.6이 뱉는 리포트가 어느 정도로 상이한지도 제가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툴을 여러 가지를 둘러봤는데 차이가 없는 건 아닌데 또 차이가 그렇게 큰가라고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주 크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저번에 제가 그 벤치마크 결과를 토대로 이제 QN 3.6이 실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클라우드 그 당시 이제 오프스 4.6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벤치마크 기준으로 어느 정도 정도인지 그때 한 80%
이제 80%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한 결과물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가 해주는 답변이 한 100점 정도 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로컬 LLM이 해주는 게 한 80점? 그러니까 제가 그 20점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 로컬 LLM이 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 돌려서 결과가 다 나왔어요. 지금 여기 리포트 전부 다 만드는데 한 41분 정도 걸렸고요. 여기 보면 이제 사용한 토큰 양도 나오고 있고 에이전트를 이제 12개의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제 레포트를 만들었다 하고 있어요. 이제 다 만들면은 여기 레포트를 세이브 할 건가요? 여기 이제 물어보죠. 그럼 당연히 yes죠. 세이브 해야죠. 아마 뭐 프론티어 랩으로 하면은 더 빨리 생성이 될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사용한 토큰 양으로 봤었을 때는 프론티어 랩으로 하면은 꽤 비싼 레포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이브 리포트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디다 저장할지 할 거고 리포트 풀 스크린으로 보여드릴까요? 한번 예스 해볼게요. 오우 뭐 엄청난 텍스트 양의 이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유튜브로 이렇게 좀 보여주기에는 내용이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좀 친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트레이딩 에이전트로 스페이스X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이 헐메스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한번 요약을 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헐메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 데스크탑 앱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CLI로 구성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저도 CLI 쓰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 데스크탑 버전이 기능 같은 게 훨씬 더 접근이 용이하고 이 세션별로 이렇게 쫙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세션 아이디를 따로 호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팅 같은 것도 굉장히 사실 이게 데스크탑 버전이 저는 세팅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데스크탑 앱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헐메스 에이전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뭐 강의를 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절대 없고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또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폴더에 트레이딩 에이전트라는 폴더가 있고 이걸로 스펙이었죠? 스페이스X를 보기 좋게 자 그러면은 우리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쭉 하고 있습니다. 자,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여기 막다운 파일을 이제 해서 좀 더 읽기 편하게 이제 바꿔주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바꿔달라고 했더니 재밌는 게 이미 한글로 돼 있는 분석 리포트였는데 그걸 영어로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글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 똑같은 작업을 한번 클러드한테도 부탁을 해봤어요. 클러드 오퍼스는 아니고 소넷으로 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둘 다 시간은 거의 동일하게 걸렸던 것 같아요. 한 10분,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속도에는 차이는 없었는데 한번 결과물이 어떤지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제가 QN3.6한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페이스X를 로컬 LLM이 AI가 한번 트레이딩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기술적인 분석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단적인 변동성 신호가 있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흔히들 얘기했죠. 사람들이 뭐 천하제일 단타 대회였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높았다. 이걸로 봤었을 때 대규모의 자본이 이동한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일반 주식에서 이제 갔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자금이 왔다. 어쨌건 엄청난 양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다. 변동성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20에서 30일 정도 되는 거래일 데이터의 추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답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팀의 이제 강세 vs 약세 논쟁입니다. 강세 논거 이제 얘기를 하면은 독점 기술과 시장의 리더십. 그렇죠. 지금 스페이스X가 이렇게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독점적인 기술. 그리고 다각화된 수인원. 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발사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고 스타링크로도 돈이 꽤 잘 벌리고 있죠. 그리고 정부와 그런 방산 계약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많은 AI 프론티어 랩에서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지금 xAI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구글, 지금 TPU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구글도 결국에 데이터 센터를 그로 이제 xAI에서 빌려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공장을 빨리 짓는 이 일론 머스크가 이 AI 데이터 센터도 빨리 짓기 때문에 이게 유리한 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의외의 점에서 그런 게 이제 좀 두각이 되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스타링크의 독점. 그렇죠. 사실 전 세계를 위성 인터넷으로 위성망을 사용을 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글로벌 플레이어. 근데 사실 글로벌 통신 프로바이더가 사실 없었잖아요. 기존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링크 최초의 그런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로 봤을 때 이제 굉장한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시장에서 좀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테슬라와의 합병 시너지, 연말까지 합병이 될 가능성이 36%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거의 3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합병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에는 조금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 테라팹인 것 같아요. 테라팹이 스페이스X한테도 중요하고 테슬라한테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 게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합병을 했었을 때 또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런 주식 보상안 같은 거를 봤었을 때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 10단계인가요? 12단계로 되어 있던 그거를 달성 안 해도 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하여튼 합병의 시너지 그런 걸 이제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트릴리언 매출 목표까지 2030년. 그러니까 매년 120%의 성장이 필요하대요. 이 매출 목표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매년 2배씩 성장해야 하는 이거를 지금 강세 놓은 거로 보기에 이게 맞는 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재무 상태에서 좋게 보는 것들은 이제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나쁘게 보고 있는 거 현금 흐름 그렇게 좋지 않다. PB 비율 미쳤죠. 27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적자 상태. 그리고 이제 약세, 우려, 강반박. 너무 투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본이 소모가 많이 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17% 성장. 그리고 캐펙스가 너무 많이 있는 분야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게 지금 스페이스X, 그러니까 우주 산업에 지금 그 캐펙스가 많이 지출되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제 데이터 센터 짓는데 엄청난 캐펙스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뭐 이건 진짜 뭐 어디에 다냐에 따라서 안 좋은 의견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의견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굉장히 PB 레이쇼 이제 27배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고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의견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고금리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4.45%를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연준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결국엔 스페이스X 밸류에이션이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록업이 만료된다. 이제 이런 분석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0월 달 록업이 이제 만료된다라는 게 지금 기존 주주들, 그러니까 그 IPO 이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식을 팔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가 되면은 엄청난 양의 매물이 이제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10월 달이 됐었을 때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데이터 이런 거 이제 뭐 뉴스는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이제 강세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스탁 트윗에서는 트위터 얘기하는 거였죠. 거기서 이제 강한 강세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위성을 향해. 근데 이제 레딧의 분위기라는 게 균형. 그러니까 여름은 이제 강세일 것 같은데 10월 달에는 이제 금리 개파락 이제 경고. 좋은 레딧 훌륭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이 스페이스X에 대한 심리 점수는 7점. 10점 만점에 이제 7점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강세 1 강세 시장은 스페이스X를 믿는다라고
가지고 본다라고 이제 심리 데이터를 포집을 했대요. 그래서 이 결론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X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을 사는 것이다. 아주 아주 멋있는 의견입니다. 그 약세 논거는 쭉 읽어보면 성장신화 대 이제 수익성 현실. 이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R&D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완전 이제 적자로 전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목표가 또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20% 성장해야 하는데 근데 이제 현재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이나 계약 체결률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주 정말 이제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합병 36% 확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측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프리딕션 마켓, 뭐 펄리 마켓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6월 말이 1%, 9월 말 14% 표시. 그래서 또 FCC에서 이거 허락을 해줄 것인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스페이스X 얼마나 IPO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못해도 1년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테슬라 스페이스X 합병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한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뭐 문화 통합 리스크 실질 이거는 사실 그렇게 모르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테슬라랑 스페이스X랑 사실 기업 문화는 제 생각엔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강세 해자 침식 보면은 전통적인 통신사들이 이 로우 엘티튜드 오비탈 이제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경쟁자가 출현할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재무적인 리스크를 이제 가장 큰 이제 리스크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한 밸류에이션이다. 네. 그래서 지금 부채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자 비용 같은 게 이제 진짜 중요한 비용. 이게 그냥 숨만 쉬어도 이제 계속 나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완벽한 성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규제에 대한 승인들도 필요하면서 또 그런 마진의 전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모든 게 필요한데 이런 게 다 들어간 게 이미 가격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악세 논거에서는 그렇게 이제 베어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크로 시장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45%, 4.5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은 주식시장 난리 난다는 거죠. 다 이제 쫙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30%. 안 할 확률 70%.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냐. 또 이런 좋은 얘기도 나왔어요. WAC 압박 그리고 DCF 밸류에이션 하향 압력. 이건 뭐 여기 이제 10년 국채물이랑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weighted average cost capital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돈을 조달하는 데 드는 그런 평균적인 비용. 그러니까 이제 금리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그런 비용이라고 봐야 하는데 주로 이제 은행 대출 금리라든지 그런 회사채 금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주주들이 기대하는 이제 수익률 이런 것들이 더 합쳐진 그런 캐피탈 비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압박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드 캐시플로우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계속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거는 이 매크로 역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히 이제 스페이스X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주식 시장에 대한 경고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기술적 심리 경고, ATR, Average 뭐라고 하죠?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 뭐 그런 거였는데 뭐 하여튼 이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변동성이 크냐 하루에 얼마나 많이 움직였냐를 이제 얘기하는 거 이제 27달 그러니까 종가 대비 17% 그러니까 널뛰기가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올라가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간 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간 매수가 아니고 진짜 온갖 전 세계 단타쟁이들이 다 와가지고서는 지금 뭐 IPO 차익 실현부터 뭐 소매, 포모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헤지펀드 그런 이제 변동성 트레이딩까지 충돌해가지고 완전 거의 뭐
개판 5분 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이 너무나도 많은 거래량 같은 것들이 이제 IPO 초기 가격 발견의 이제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머니, 이제 이게 가만히 있을 머니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로건 만료, 이거 얘기는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과연 스페이스X로 돈 번 사람들, 주식을 팔아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IPO 이후에 꼭 로건 만료되면 주식들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 멋있네요. 서사 말고 이제 확인을 기다려라. 저는 이 말 좋아해요. 저는 이거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전만 보고 주식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확인이 수익이 나오고 나서 사도 제 생각엔 그렇게 늦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요? 결과가? 아니, 그러니까 분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AI 분석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팀 어떻게 할 건가? 액션 플랜, 홀드. 그러니까 홀드 무슨 말이에요?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기존 포지션 유지. 그러니까 만약에 IPO를 받으셨다라는 분은 굳이 팔지도 말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가만히 들고 가시고. 혹시 못 사셨나요? 못 사신 분들은 일단 기다리세요. 일단 이 트레이딩 팀의 의견은 홀드,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이제 어떻게, 이미 들고 있으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나요? 공격적인 애널리스트, 공격적인 애널리스트는 공격수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홀드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나한테 맞지 않는다. 이 유동성을 뚫고 변동성, 파도 타기를 실행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우리 공격적인 애널리스트님이십니다. 보수적인 애널리스트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수반된 홀드, 추가 매집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 사이즈를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부채 안정화, 그리고 영업이익의 흑전 전환 확인 전까지 추가 매수라든지 레버리지는 금지. 한국 분들 이것 좀 읽으세요. 한국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본 보존은 기관 투자자의 핵심 의무.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기관에 있는 분들이 읽어야 할 내용인 것 같고, 그런데 한국 분들한테도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중립적인 애널리스트도 있네요. 공격적, 보수적 모두 일리가 있지만 둘 다 극단적이네요. 스파이스X는 높은 성장성 잠재력과 명확하지 않은 밸류에이션 정당성 사이의 교차로. 이거 좋은 표현인데요. 네. 지속 가능한 유일한 길은 조건부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해서 장기적인 모멘텀과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망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너지의 최종 결정은 최종 등급 홀드, 투자기간 3에서 6개월. 일단 홀드 하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거든요. 지금 이걸 HTML 마크다운으로 만들어준 파일을 지금 이렇게 로 바꿔줬어요. 지금 우리가 본 거는 3.6 에르메스 에이전트 보고 만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걔가 이제 스킬셋 써가지고 만든 거고, 얘는 이제 클라우드로 해서 만든 겁니다. 클라우드 소넷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보면은 좀 더 깔끔하죠, 보기에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탭 페이지로 해놨네요, 이거 정리를. 그래서 얘는 계속 괜히 만들어준 건 이제 스크롤 다운 형태인데, 얘는 이렇게 탭 페이지 형태로 해놔서 좀 더 프레젠테이션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것들은 헤더처럼 남겨놔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좋고. 이런 게 약간 좀 로컬 LLM이랑 이제 프론티어 랩 쓸 때 차이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은 베어랑 불 논리도 이렇게 딱딱 표로 좌우로 이렇게 딱 나눠지게 돼 있고, 중립적인 의견은 밑에다 뒀죠. 그래서 이렇게 읽기가 좀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인 의견 홀드. 이쪽이 뭔가 좀 더 퍼블리시 하기에는 좋은 형태로 보이고, 요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블로그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읽는 형태. 이게 좀 더 뭔가 리포트를 읽는 느낌이 있고, 이건 좀 더 카드 뉴스 같은 걸 읽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바로 7.2 이런 것도 아까는 이제 그냥 7.2라고 딱 보여줬는데, 얘는 이렇게 바로 보여주고, 이게 제가 얘기한 벤치로 봤을 때 한 20% 정도 차이가 난다? 딱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컬 LLM을 만들어준 게 못 쓰는 건 아닌데, 사실 돈 주고 만드는 게 좀 더
낮긴 하죠. 근데 못 쓸 정도는 아니다. 저는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AI 분석 어떻게 보셨나요? AI 분석 무척 훌륭한 것 같아요.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그런 패턴 인식 아니면 이제 시나리오 분석. 그러니까 사람이 방금 저런 분석 리포트 하나 쓰려고 했으면 제 생각엔 못해도 하루 이상, 하루가 뭐예요? 훨씬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로컬로 하는데 40분 걸렸거든요. QN 3.6을 해서 지금 맥북 이거 지금 노트북 하나만 쓴 거예요. 제가 무슨 뭐 데스크탑 뭐 그런 워크스테이션을 쓴 것도 아니고 제 이 맥북 이거 노트북으로 딸깍 하니까 40분 만에 이제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뭔가 이렇게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AI 분석 레포트에 보면 이제 PS 레이쇼, 회사 가치 주가 총액 때 이제 매출 얼마나 나오는지 그 비율이 지금 113배가 넘는다고 이제 너무 높다,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왜 높은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은 좀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머스크가 의결권을 85%나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스페이스X가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 독점을 하고 90% 이상을 먹고 있는 거니까 사실상 독점이에요. 독점이고, 그리고 스페이스X 그리고 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은 실질적으로 스타링크가 독점이라고 봐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플레이어가 없죠, 현재로는.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높은 그 밸류에이션을 증명하는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내용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리치하게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의결권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랑 또 관련돼서 테슬라 그런 보상원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면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연계가 되는 게 좀 부족하다. 그리고 저 논쟁이 다 재밌고 읽어볼 만은 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단 하루 데이터 가지고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신뢰도,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얘기가 제가 봤을 때 되게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신뢰도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신뢰되는 얘기를 좀 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홀드라는 의견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지금 신뢰도 자체가 없다. 그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없었던 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궁금한 건 이거를 좀 뭐 더 강력한 모델로 돌려보면은 어떤 답이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어차피 데이터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데이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고 뭐 좀 더 데이터가 충분한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을 평가해 줘. 그러면은 좀 더 멋진 리포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한번 모르겠어요.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 있을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AI로 평가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결국에는 AI가 갖다 주는 거는 약간 80점짜리의 정답지를 갖다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팟캐스트 이제 인터뷰에 나와가지고서는 그 AI1이라는 인공위성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지금 스페이스X가 많이 쏘아 올리고 있는 인공위성이 주로 그 스타링크를 위한 그 스타링크 버전 2, 뭐 버전 1, 버전 2 지금 버전 3까지 왔죠. 그 위성들인데 이번에 나온 거는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우주에 올리는 그 계획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컨셉 아니에요. 그래서 이 AI 위성에 대한 전반적인 컨셉 아트웍이랑 그리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출력이 최대 컴퓨팅 파워 출력이 150kW나 된대요. 그래서 150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120kW 정도 돼. 최대 150 그리고 뭐 이렇게 컨티뉴스하게 120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쫙 이제 태양열 전지판 쫙 다 펼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전체 윙스팬이 무려 70m라고 합니다. 그거 굉장히 큰 거예요. 70m라고 하면은 지금 비행기 보잉 747보다도 더 큰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꾸겨 넣어 가지고서는 저 지금 스타쉽에다 실어 가지고선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05 그러니까 최대 연산 150kW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150kW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로컬 LLM 최고봉 RTX 프로 6000
알테스 프로 6000 픽 파워가 한 600 킬로와트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600 킬로와트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합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이 그래픽 카드 돌리는데 한 뭐 800 와트 아니면 뭐 그 정도 된다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150 킬로와트 나누기 800 정도라고 하면은 이 RTX 프로 6000 그래픽 카드를 약 한 180개 정도 꽂았을 때 우리가 쓰는 출력이 한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단순한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사실 네트워크 그 허브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전력 소비는 이거보다 훨씬 클 것 같긴 한데 뭐 그리고 또 팬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클 것 같긴 한데 못해도 한 그 RTX 카드가 100장 정도 들어간 그 정도 출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 킬로와트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 같은 걸로 보면 사실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컴퓨팅 파워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넉넉한 그 생각보다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말로는 150 킬로와트 정도가 H100였나요? 그거 서버렉 통째로 돼 있는 거 그거 하나 정도 되는 파워라고 해요. 꽤 나쁘지 않은 스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냉각 시스템 이거 가지고서는 얘기 많았죠. 액체를 사용을 한 이제 전기 레디에이터를 이용을 해 가지고서는 그래픽 카드를 냉각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까지 다 합쳐져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궤도는 저궤도에서 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금 스타링크들이 있는 그 궤도랑 똑같은 궤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돌면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연산을 처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AI 위성, 이 AI-1이 실제로 스타링크 위성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제 태양열 전지판이랑 그리고 레이저 링크 이게 전부라고 해요. 그러면서 스타링크 위성에 있는 복잡한 안테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장 나기가 쉬운 것들이랑 그런 게 이제 전혀 없고 그냥 태양열 전지판 그리고 이제 방열판 그리고 레이저 링크만 있으면은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하기 자체는 이제 훨씬 쉽지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더 크다라고 해요. 이제 크기가 좀 더 크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영상에서 보면은 이 연산을 하는 그 부분이 인터체인저블한 모듈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페이스X AI 이거 올리면은 뭐 이거 수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뭐 3, 4년마다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이게 인터체인저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면은 뽑아서 다시 꽂고 뽑아서 다시 꽂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게 AMD 이야기가 나왔었죠. 엔비디아든 AMD든 뭐 이렇게 거기서 만든 그래픽 카드를 GPU를 넣어 가지고서는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AMD 주가가 또 한번 쭉 올라갔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한 미래는 이게 확실히 인류의 다음 단계에 대한 도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AI가 인간의 노동 사회에 어떻게 결합이 될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사회적인 그 변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게 다 잘 해결이 되고 나면은 제 생각엔 그다음에 오게 될 그러니까 포스트 AI라고 봐야죠. 포스트 AI에 오게 되는 게 결국에는 우주 개척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이 자본주의의 한계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본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사실 성장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분배 문제라는 거에 부닥쳐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이 약간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구라는 한정돼 있는 자원 안에서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계속 무한하게 성장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는 본질적으로 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구라는 하나의 플래닛 안에서 그런 자본시장의 사이즈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라는 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달이라는 거를 인류의 자본 생태계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자본이 확 늘어날 수 있는 인류 전체 자본이 이제 더 늘어날 지금 스페이스X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뭐 좀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런 달에다가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 거기서 가치를 또 인류 자본주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달을 넘어서 마르스로 가게 된다. 그럼 아니면 더 떠나서 태양계 전체가 인간의 자본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계속 지속 성장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AI 이후에 나가게 될 가장 큰 방향은 우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봤었을 때 제 생각에는 스페이스X를, 그러니까 그 우주 시대가 오게 되었을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AI로 인한 그런 모든 논란들이 다 해결이 됐었을 때도 스페이스X가 좋은 형태로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AI가 결국에는 모든 세상에서 다 쓰게 될 것 같은데, 그럼 AI 1등일 기업이 누가 될까요? 지금으로 보면은 엔트로픽이 1등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엔트로픽도 사실 독점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특히 이제 모델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디스틸 자체가 어 그렇게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긴 한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 산업이랑 비교할게요. 이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스타쉽 같은 거, 이런 게 디스틸 되기는 쉽진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뜨는지는 알죠. 우리 다 봤죠. 저런 로켓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 알고 디스틸을 해서 똑같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만들면 되는데, 이게 실제 이 미케니컬 프로덕트 같은 거,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소프트웨어는 생각보다 너무 카피 앤 페이스트가, 사실 모델 같은 거, 특히 이제 디지털 자체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사실 안정적인 그런 독점주의권을 가진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젠가는 경쟁사들이 오겠죠. 언젠가는 발사체에 대해서 또 더 낮은 비용으로 오게 될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간이 뭐 이런 소프트웨어가 디스틸되는 그런 시간과는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준으로 좀 스페이스X를 평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엔 이제 자본의 불평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우리가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평등이라는 거 분명히 이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또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보상, 그런 자유 경쟁을 또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자유 경쟁으로만 하기에는 지금 자본이 많이 가진 사람이 너무 더 앞서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불평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구라는 한정된 이 파이 안에서 이 결국에 어떻게 나누느냐의 게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는 결국에는 늘 어디선가는 불만에 섞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 파이는 더 크고 누구 파이는 더 조그맣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주로 확장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포스트 스카시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생산 기술의 한계가 제거가 된 상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피지컬 AI 같은 게 나와가지고서는 생산에 대한 그런 기술의 한계가 완전 사라져버린 거죠. 즉 이거를 포스트 스카시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즉 AI가 완성이 되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우리가 결국 직면하게 될 그런 가장 기술적인 해자라는 것은 이 생산 기술의 한계가 제거가 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재료,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을 더 많이 어디선가 찾아야 하는 거죠. 그거는 지구 안에서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전에 그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다 배를 타고 대항해 시대가 됐던 것처럼 우주로 다 뻗어나서 달에서 뭐 돌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달에다 직접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우주 시대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절대 허무맹랑한 그런 공상과학 얘기가 아니고 인류의 흐름에서 봤었을 때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칼 세이건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과학자인데,
칼 세이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는 인류의 요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인류는 영원히 요람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식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주를 개발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인류의 문명이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은 저는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결국엔 스페이스로 나가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폐쇄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주로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생존이랑도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AI가 스페이스X에 대한 그런 전망을 이제 쫙 토해내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홀드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이유도 굉장히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보다 더 멀리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월가에서는 그런 숫자를 많이 봤겠죠. 지금 AI가 보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 IPO 하면서 20% 오르는 걸 보면서 참 근데 변동성이 너무 많은 오름이라서 이게 올랐다라고 보기엔 좀 개운한 맛은 없는데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숫자만 봤던 것 같지는 않고 더 이런 가능성을 봤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또 이 내용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스타쉴드라는 건데 이제 미국 국방성이랑 이제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위성을 이용해서 좀 더 시큐어한 네트워크망을 제공할 수 있냐. 그래서 이거를 이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미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지금 미국 펜타곤이랑 파트너십을 맺어 가지고서는 지금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게 엄청 넓긴 한데 근데 사실 여기에 뭐 그런 밀리터리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디펜스라든지 무기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인공위성들이나 아니면 뭐 어쩌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떠다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무기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진짜 평화 자체인 세상인데 만약에 스페이스X 같은 회사가 맘먹고 그런 뭐 본인들의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 시큐리티 위성을 올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를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위성을 이제 올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저만의 이제 공상과학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그 컴페티터가 올라오는 거를 완전 원천 차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미래에셋 공모주 완전 0% 그 빵주 된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뭐 한국 패싱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셋이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류 최대의 IPO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을 했던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몰렸던 그 IPO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적은 수만 풀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미래에셋이 너무 이거를 홍보를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그렇게 사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건데 그거를 너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고 오히려 그 점이 제 생각에는 JP 모건으로서는 그 공모주를 더 주기가 힘든 조건이 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모를 해서 주식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떤 사람한테 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뭐 미래에셋이 얼마를 신청했죠? 저 예를 들어서 뭐 몇만 주 했다라고 하면은 근데 몇만 주 신청한 게 이제 다 안 오고 한 만 주만 왔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만 주만 왔으면은 이걸 누구한테 줄 건가요? 뭐 선착순으로 줄 건가요? 한국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선착순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를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VIP한테 준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VIP가 뭐냐? 그냥 자산이 많은 사람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얼리 인베스트먼트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크기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한 가치를
진심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투자자들한테 그 IPO 주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마 미국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도 그런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공모주를 뿌리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누구한테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맨날 사고 파고 미친 듯이 하는 헤지펀드 트레이더한테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정말 딱 잡고서는 저는 스페이스X 진짜 광팬이에요. 저는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이 주식을 물려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특해서 내 팬이라서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게 주식에 더 좋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 IPO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은 이 시점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끝까지 홀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 IPO 주식을 해줘야 하는데 이 미래에셋이 이렇게 크게 광고를 하고 뭐 인류 최대 IPO 지금 당장 이제 신청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하고 하면은 이 누구 봐도 사실은 그렇게 주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빵주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한국의 그런 투자 방법에도 제가 봤을 때는 큰 경종을 울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주식 뭐죠?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여기 실리콘밸리에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 지금 테슬라 주식 가지고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죠. 근데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2배 아니면 3배 그 레버리지 상품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테슬라 3배 상품이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4배 상품이 없어서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투자 방법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한국의 투자 방식이 약간 한탕주의의 이제 투자 방식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런 비전이라든지 그런 거를 자세히 분석을 하고 이 회사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내가 이 미션에 동참을 하겠다라는 그런 주주의 심리라기보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초단기간에 그러니까 그런 뭐 저는 3X를 사고서는 뭐 평생 가지고 있을 건데요. 이게 그것도 진짜 바보 같은 소리인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전통적인 이제 금융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단타 시장이라고 보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의 그 장기간에 걸친 미션에 동참할 투자자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그런 변동성을 타고 먹는 투자자로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아닌가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미래에셋 빵주 사건이 약간 그런 미러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X에 저는 사실 굉장히 통쾌한 것 같아요. 이제 월가의 예측이랑 그런 거에 완전히 벗어나서 물론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런 거는 있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만약에 이 IPO 주식을 사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 장기적인 그런 흐름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가격이 맞냐 틀리냐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돈이라는 가치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될 거고 결국엔 미래의 가치를 봐야 하는 건데 그렇게 뵀었을 때 이 스페이스X 지금 주식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는 결국엔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의 크기만큼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스페이스X 이야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찍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IPO 하면서 요번엔 무조건 찍어야겠다라고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내용 한번 찾아와 봤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재밌는 내용 있으면은 또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봐요. 안녕.